하락장이나 또는 인플레이션이 높아질 경우에는 그 추세가 강해진다. 상승 추세에 있는 고 ETF들을 사고 그리고 하락 추세에 있는 그 자산군의 인버스 ETF를 사게 되는 거죠. 그렇죠.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부자 되기 리즈입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강한국 작가님을 모시고 이번 달에 우리가 어떤 거를 사야 될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우리가 고인플레이션과 하락장에서도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있다고 하셨는데 예.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제가 지난달도 여기 한번 왔었거든요. 4월 28일인가 왔었는데 그 하락장에서는 뭐가 잘 먹히는가 그런 거를 좀 살펴봤어요. 네. 그때 결론적으로 뭐 어떻게 결론이 나오냐 하면은 채권은 뭐 먹힐 때가 꽤 많더라. 금도 꽤 잘 되더라. 근데 서프라이징하게 그 추세 추정이라는 전략도 굉장히 잘 먹히더라. 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뭐 같이 이제 보시면요. 그 이제 하비라는 사람이 논문을 썼어요. 이분이 심지어 그 2020년에 퀀트 오브 더 이어 그러니까 가장 위대한 퀀트 투자자 뭐 이런 그 타이틀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논문을 쓰셨는데 거기에 어떻게 하락장을 방어를 하는가 해가지고 8개 전략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력한 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채권 그리고 금 그리고 추세 추정 이제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우리는 이번에는 추세 추정만 좀 자세히 볼 거예요. 이 추세 추정에서는 이 양반이 한 50개 정도의 선물 시장을 분석을 했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했냐면은 예를 들면은 최근 한 달 동안에 그 선물이 올랐다라고 하면 매수를 하고 내렸다 하면은 공매도를 쳤습니다. 이제 그게 추세 추정 전략이에요. 근데 그게 굳이 한 달이어만 되니까 그래서 그 사람은 한 달도 해보고 석 달도 해보고 12개월도 해봤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니까 그 특히 한 달 전략과 석 달 전략이 최근에 10대 하락장에서는 다 수익을 냈다라는 게 결론이었습니다. 네. 그게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그 하락장에는 추세가 더 강해지는 것 같아요. 보통 상승장에는 추세가 좀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좀 지그재그식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하락장에는 사람들이 두려움이 더 많기 때문에 추세가 더 강해지는 거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떨어지는 놈이 더 급락하게 막 떨어지는 거죠. 네. 최근에 나스닥 떨어질 때 분명히 그런 느낌을 좀 받으셨을 겁니다. 아, 저놈은 떨어지는데 계속 가네? 뭐 이런 식으로. 하루에도 5%씩 가버리네? 뭐 이런 거. 왜냐면은 내가 예를 들면은 추세를 따라서 그 나스닥 인버스를 들어갔다. 근데 나스닥이 5% 떨어졌다. 하면 하루만 5% 버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수익 추정 전략이 하락장에 유력한 것 같습니다. 네. 똑같은 분이 또 2021년에는 인플레이션이 오면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는가 또 이런 것도 고민을 좀 하셨습니다. 그 참고로 이분이 이제 하비 선생이시고요. 퀀트 오브 더 이어. 네, 요 논문 이름은 The Best Strategies for Inflationary Times.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오면은 뭐를 해야 되는가. 사실 이분이 이 논문을 쓸 때만 해도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아니었거든요. 물론 이분이 22년에 인플레이션이 심화되고 뭐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고 이런 거는 예측은 못했으나 그냥 뭐 연구 차원에서 열심히 연구를 하셨는데 우연히 그 타이밍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 보면은 일단 주식과 채권은 망조다라는 것이 이분의 결론입니다. 인플레이션 구간에.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그거를 여러분들은 올해 체험을 하셨고요. 올해는 주식, 채권 둘 다 망조였습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뭐가 잘 되느냐? 실물 자산이 당연히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 올해 같은 경우도 실물 자산, 뭐 원자재 이런 게 가격이 많이 치솟아 가지고 인플레이션이 사실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그 원자재, 금, 은 뭐 이런 것들은 전반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높을 때 잘 먹힙니다. 사실 이것도 별로 그렇게 서프라이징한 내용은 아니죠. 뭐 사실 당연한 얘기죠, 이것도. 농산물 같은 것도 오르고, 뭐 금속도 오르고, 금은 보화 이런 것들도 다 가격이 오르고요. 여기서 이제 또 레이 달리오 선생님도 한마디를 또 하셨습니다. 이분이 이제 뭐라고 하셨냐면은 최근에 또 책이 나왔죠. 한빛비즈에서 이번에 번역된 것 같은데 금융자산이 박살날 때는 실물자산이 오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이다. 실질금리라는 거는 금리 마이너스 인플레이션, 그게 지금 완전히 마이너스거든요. 지금 인플레이션이 8%고 금리 3%밖에 안 되니까. 그러면은 채권과 현금은 구매력을 잃을 것이다. 그래서 이분도 물가 상승보다 더 높은 수익이 기대되는 스터프, 그러니까 물건을 사거라 라고 말씀하셨고, 본인은 책에 인플레이션보다 훨씬 더 높은 수익이 기대되는 투자처가 많이 보인다라고 하셨는데, 안타깝게도 그거를 뭐 구체화하지는 않으셨는데, 그 밑에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은 빨간색과 파란색이 있잖아요. 그 빨간색이 떨어진다는 거는 그 주식 채권 포트폴리오가 망하는 구간입니다. 뭐 예를 들면은 20년대 말, 30년대 초 또는 70년대도 그랬고요. 그리고 2000년대 초중반 뭐 이때도 주식 채권 포트폴리오가 안 좋았는데
자, 그러면은 그때는 파란색이 수익이 많이 난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금입니다. 네. 결론적으로 우리가 자산 배분을 할 때는 주식과 채권만 하면은 조금 모자라고, 왜냐면 주식, 채권 둘 다 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금이나 실물 자산에 같이 투자를 하면은 굉장히 좋다라는 거를 레이달리오 선생님이 이번에 새로운 책에서 강조를 하셨고요. 그리고 뭐 취미 자산도 괜찮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예술품이라든지 와인이라든지 뭐 우표라든지 그런 것도 인플레이션이 오면 가격이 오른다라고 합니다. 이것도 레이달리오 선생님이 말하는 스터프, 그러니까 뭐 물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까지도 별로 그렇게 대단히 서프라이즈한 내용은 없습니다. 또 아니나 다를까 이 추세 추종이라는 게 또 잘 먹히더라고요. 인플레이션 시장에서도 인플레이션 시장에서도 추세가 강화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하비 선생이 한 달, 석 달, 12개월짜리를 하지는 않으셨고 최근 수익률의 비중을 크게 가져가는 시스템으로 추세 추종 전략을 하나 만드셨어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최근 한 달 수익을 이제 가장 비중을 높게 뒀고 두 번째 달은 좀 적게 뒀고 이런 식으로 하신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종합 점수를 매겨서 그 점수가 플러스인 선물은 매수하고 마이너스인 선물은 이제 공매도하는 이제 그런 전략을 하셨는데 이제 그렇게 하시니까 그 인플레이션이 오는 그 인플레이션이 높았던 그 구간에 상당히 높은 수익을 낼 수 있었다라는 게 이분의 결론이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말씀하시는 거는 이분이 미국과 영국, 일본 세 개 시장을 봤는데 그 세 개 시장 중에서 인플레이션이 한 개 시장에 국한된 것보다 세 개 시장에 동시에 올 경우 그 추세 추정 전략의 위력이 더 강해진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잘 먹히는 거는 그 물건들, 원자재, 금, 그리고 추세 추정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울 튜더 존스라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 시장의 마법사. 이분이 또 이제 TV에 나오셨어요. 이분은 참고로 1987년에 블랙 먼데이가 왔을 때 그거를 피하시고 심지어 공매도를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돈을 번 걸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분 말로는 그때 차트가 1929년과 비슷했대요. 그래가지고 대폭락 전에 차트를 보니까 지금이랑 비슷하네 해가지고 야 빼고 공매도해 해가지고 돈을 번 선생이라고 하시는데 CNBC 같은 데 나오셔가지고 인터뷰를 하시고 거기 아나운서가 당연히 이제 물어봤습니다. 뭘 사야 됩니까? 하고 지금 70년대 너무 비슷하다고, 지금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고 그때 금융자산 다 안 좋았다고, 주식 채권 다 그래가지고 투자하기 정말 힘들다. 근데 그래도 내가 한마디를 해야 된다고 하면은 금과 원자재도 10년 내내는 아니지만 한번 올랐던 구간이 분명히 있었고, 그리고 요즘에는 사람들이 별로 안 쓰는 단순 추세 추정 전략, 이런 것들이 한 5에서 10년 동안은 잘 먹힐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조금 전에 그 논문 내용과 똑같은 얘기죠. 우리 파울 튜더 존스 선생이 하신 말이요. 앞으로 5년에서 10년 정도 좋을 것이다. 그 스터프 중에서 이분은 커인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이분 말씀은 요즘에 가장 스마트한 사람들은 이제 IT 그 플랫폼 기업으로 가는 게 아니라 블록체인 기업으로 가더라. 그래서 그쪽에 돈과 브레인들이 많이 몰리기 때문에 이제 이쪽도 유심히 잘 보거라. 굿 스타프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참고로 김단태 채널을 보면은 이 사람 인터뷰에 이제 번역본도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잘 이제 모르잖아요. 그래서 실전 파트로 좀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게 좀 추세 추정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어쩌라고 하실 텐데, 글로벌 ETF 같은 경우에는 인버스 ETF들이 한국보다 좀 다양한 것 같더라고요, 확실히. 그러니까 한국은 이게 인버스 ETF를 생각하면 기껏 보통은 커스피 또는 커스닥, 인버스 그리고 겉버스 이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역시 미국은 금융 선진국이라 인버스 ETF가 90개 정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저런 자산들. 그러니까 보니까 가지각색 다 있었습니다. 산업도 있었고, 중국 주식도 있고, 미국 주식도 있고, 별걸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개 그냥 가져왔습니다. 저희 보면은. 그리고 예를 들면 나스닥 같은 경우는 우리 나스닥을 매수하고 싶으면 우리가 잘 아는 QQ라는 ETF가 있고, 그리고 인버스 들어가려면 PSQ라는 ETF가 있고요. 미국 장기채, 중기채, 리츠, 금 이런 대표 자산들도 파트너 ETF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하락하는 자산은 공매도를 하는 그 방법 중에 이제 인버스를 사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렇죠. 사실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선물을 매도하시든지 아니면은 인버스 ETF를 사시든지 그 방법이 있는데, 참고로 저도 인버스를 한 번도 산 적이 없습니다. 왜냐면 사실은 전반적으로는 자산이 이제 오르는 게 맞아요, 사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자산을 롱 해가지고 들어가는 게 맞기는 맞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하락장 또는 고인플레이션장에서는 그러니까 하락 추세를 보이는 이제 그런 자산군들의 하락 추세가 더욱더 두드러지니까 인버스를 적극적으로 고려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저도 밝혀요. 한 번도 산 적 없다고, 인버스 쪽은. 그러니까 시장을 예측해서 인버스를 산다기보다는 그럼 안 되죠. 그죠. 어떤 훌륭하신 분이 만들어 놓은 전략에 따른 대응을 하면은 지금 같은 하락장에서 좋았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게 사실 장이라는 게 추세장이 있고 횡보장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이제 횡보장에서는 이런저런 때 당연히 안 먹히는데, 그런데 이 논문이 밝힌 바로는 이제 하락장이나 또는 인플레이션이 높아질 경우에는 그 추세가 강해진다. 추세라는 거는 상승 추세도 있고 하락 추세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상승 추세에 있는 고 ETF들을 사고, 그리고 하락 추세에 있는 그 자산군의 인버스 ETF를 사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적극적인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버스 ETF를 네. 하는 방법으로 추세 추종 전략을 할 수가 있는데, 보통 이제 이런 전략을 한다고 하면은 네. 그러니까 리밸런싱 주기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면 될 것 같네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렇죠. 예, 네. 보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인버스 ETF라는 것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물론 인버스가 뭔지는 거의 다 아실 텐데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죠. 1년 동안에 주식시장이 50% 폭락하면은 내 인버스는 50% 수익이 났겠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라는 겁니다. 하루하루 수익을 곱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오늘 주식이 4% 떨어졌다 하면 내가 오늘 4% 먹는 게 맞거든요. 네. 주식이라는 게 올랐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1년 통산 수익이 나오는데 우리의 인버스 수익은 그거랑 꽤 많이 다를 수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떻게 정확히 다른가 하는 거는 저도 자세히 설명을 못 하겠습니다. 어쨌든 50% 하락한다고 해서 네. 인버스가 꼭 50% 상승하는 건 아니다. 그렇죠. 더 작을 그거보다, 수도 있다. 그거보다 대부분의 경우는 좀 더 작게 먹더라고요. 네. 근데 선물 같은 경우는 똑같이 먹는 게 맞습니다. 네. 그렇죠. 50% 떨어지면은 나도 50% 버는 게 맞고요. 네. 심지어 거기 레버리지를 땡겨가지고 더 많이 먹을 수도 있습니다. 네. 저도 선물 잘 몰라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 전략도 제가 막 이거를 하세요라고 추천하기가 좀 어려운 게 저도 이제 실전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야, 뭐 인버스 들어가세요, 뭐 선물 파세요 하는 그런 거를 추천하기가 좀 매우 어렵습니다. 저는 지금 기본적으로 이제 ETF를 사는 사람이죠. 사거나 아니면 현금을 보유하거나 네.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만들어 봤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인버스 상품과 인버스가 아닌 상품을 제가 이렇게 한번 나열해보고 네. 규칙을 한번 잡아보고 2022년 인플레이션 구간에서 수익률 한번 테스트 해봤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여기 다우존스랑 다우존스 인버스, 네. 그다음에 SPY, 그다음에 S&P 500, S&P 500 인버스, 네. 나스닥 인버스, 러셀 2000 인버스, 네. 그다음에 금 인버스, TLT 네. 2020년이랑 그 인버스, 부동산이랑 원자재는 한번 넣어봤어요. 네, 예. 그 롱으로 만드신 거죠. 예, 네네. 예, 영으로. 그래서 1월 1일부터 예. 1월 31일까지 테스트를 해봤고, 네. 참고로 이 모멘텀 점수는 네. VA 전략에서 사용한 모멘텀 점수를 그냥 한번 제가 테스트를 해봐서 최근 한 달 동안의 수익은 좀 이제 강조를 많이 하시고, 예. 이제 최근 석 달, 6개월, 1년짜리는 좀 이제 비중을 더 그렇죠, 적게 그렇죠. 드시고 하신 거죠, 그죠? 예, 네네. 그래서 모멘텀 점수가 네네. 높은 순으로 네. 이렇게 이제 정렬을 했고 네. 투자 금액이 3만 불이라고 가정을 하면 네네. 그냥 제가 그냥 임의대로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예. 1위 자산의 50%, 2위 자산의 30%, 아, 그런 식으로요? 네, 아, 3위 네. 자산의 20% 네. 했을 때 네. 어떻게 됐을까 네네. 궁금해서 한번 해봤는데 네. 지금 1월 1일에는 네. VNQ 부동산이랑 그다음에 네. 원자재, 예. 그다음에 이제 S&P 500을 사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아, 그렇죠. S&P 500이 12월까지만 해도 수익이 나왔죠. 좋았죠. 그죠? 예, 네네. 예. 예. 그래서 해봤더니 한 달 네. 수익률이 2.77%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 추세 추종 전략이 1월 달에 마이너스였다. 하지만 네, S&P와 나스닥이 좀 더 많이 깨졌죠, 그죠? 예, 이거는. 이제 예. 같은 시기에 네. 나스닥이 9.62% 아, 하락했고 네네. 예. S&P 500이 5.82% 하락했으니까요. 네. 제가 기억하기로도 1월에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하락장이 시작이 되었죠, 그죠? 예.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날짜를 한번 2월 달로 바꿔보면요. 예. 그때도 하락장이었죠, 그죠? 아마. 예. 네. 2월 달에는 얘가 이제 원자재는 원자재를 꿋꿋이 위에 있네요, 네, 그죠? 네네. 사라고 하고 네. 그다음에 러셀 2000 인버스랑 나스닥 인버스를 사라. 그래서 네. 50대, 30대, 20 이렇게 네. 해본 건데 예. 2월 달은 수익률이 3.69%가 났어요. 그때 그 S&P와 나스닥이 몇 프로 깨졌나요, 그러면? 이때는 나스닥이 5% 깨졌고요. 네. 예, S&P 500이 3.6% 깨졌으니까 네네네. 굉장히 시장은 많이 하락할 때 선방한 거죠. 그렇죠, 선방했네요. 그 네. 원자재랑 인버스 주고 가서. 네, 그래서 그죠? 어쨌든 네. 1월, 2월도 시장보다 선방하는 네. 모습을 보여줬고 네. 3월 같은 경우 이제 시장이 좀 올랐거든요. 그때 리바운드가 있었죠, 그죠? 예. 네네. 그래서 3월 달은 보면은 예. 얘는 원자재, 금 아, 그리고 나스닥 인버스. 이렇게 살아가는데 수익률이 0.98%였고요. 아, 그쵸. 그 나스닥 인버스가 손해를 받겠군요. 그렇죠. 네네. 여기 보시면은 예, 좀 까졌죠. 네. 네. 그 나스닥과 S&P가 네. 각각 몇 프로인가? 6%. 6% 정도 수익이 났네요. 그죠? 네. S&P 500 5%. 네. 그래서 3월 달은 시장이 졌다. 네. 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4월에 또 굉장히 비참했죠. 그죠? 네, 그러니까 4월이 이제- 엄청 깨졌죠. 네, 그죠. 네. 그래서 4월을 봤더니 네. 꿋꿋하게 원자재네요. 네, 계속 원자재, 네, 부동산,
그 채권 인버스 예. 들어가라고 했는데 근데 4월 달에 채권 인버스가 엄청 좋았어요. 아, 12%. 네, 그죠, 그죠. 네. 3.3% 수익이 났네요. 네, 3.3% 수익이 났고 나스닥은 마이너스 11%. 네, 엄청 빠졌죠. 예. 네, 그러니까 이때도 4월에 나스닥이 11% 깨졌고 네. S&P도 뭐 18% 깨졌죠. 그렇죠. 그래서 네. 4월 달도 시장을 훨씬 이기는 그렇죠. 네, 네. 결과를 보여줬다. 네. 네. 그래서 5월 달도 봤더니 네. 5월 달에는 원자재랑 네. 미국채 인버스, 나스닥 인버스 네. 얘를 사라고 이렇게 했고 네. 전체적인 수익률이 1.66%. 참고로 5월 27일까지고요. 5월에 나스닥도 또 떨어졌고요. 예, 2% 그리고 하락했고. S&P는 조금 상승했네요. 그죠? 예. 근데 어쨌든 이제 보면은 이제 그럼 1, 2, 4, 5월에 그 나스닥과 S&P를 이긴 거를 볼 수가 있고, 예. 3월에는 이제 나스닥과 S&P가 다시 그 리바운드 하는 정도까지는 못 먹었으나 그래도 수익이 났다라고 볼 수가 그렇죠. 있는. 5개월 동안에 그 제가 얼핏 계산하기로는 그래도 한 5에서 10% 수익이 난 걸로 그렇죠, 보이죠. 그렇죠. 그죠? 예, 네네. 예. 시장의 변동성이 클 때는 네. 자산의 일부를 또 이런 전략을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네. 예. 저도 이제 그 미주부님이 하신 게 굉장히 좋다고 보는 게 이런 식으로 그냥 전략을 듣고 그런가 보다 하는 것보다는 이제 이런 식으로 어디선가 데이터를 끌어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엑셀표를 만들어서 이게 실제로 먹히는가 안 먹히는가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샘플은 5개월짜리 샘플이고 길지는 않고 그렇죠. 뭐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이런 거를 한번 보면은 그렇지 대충 이제 이런 식으로 전략을 짤 수 있는 거구나. 예. 이게 실제로 먹히네 이런 거를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굉장히 좋은 것 사실 같아요. 이 날짜를 바꿔볼 수도 있어요. 그죠, 그죠. 2020년 코로나 때를 바꿔볼 수도 있고. 네네, 맞아요. 네, 그건 이제 제가 템플릿은 공유를 선임들한테? 회원들한테 네네. 해드렸으니까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면서 네네네. 그러니까 공부를 해보시는 거죠. 뭐 이거. 그렇죠. 네.